이 시골 촌구석이 공기 말고 뭐가 좋겠어요? 저희는 강남에서만 20년을 살았는데 솔직히 농사나 흙 이야기는 저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사돈께서 열심히 사신 건 알겠습니다만 솔직히 시골까지 내려갈 일은 평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흙냄새 맡고 사는 정보다 5분 안에 모든 게 해결되는 도시의 편리함이 훨씬 더 고품격이라고 생각해요. 이 집은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택배도 하루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남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허윤도라고 합니다. 제 나이 올해로 60 중반. 도시 사람들은 저를 촌노인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땅에서 흘린 땀방울의 정직함으로 제 삶을 대변한다 생각합니다. 제 명함은 굳은 살 박힌 이 손바닥이고 제 직업은 이 너른 과수원을 일구는 농부입니다. 30년 넘게 제 아내와 함께 아침 이슬을 맞으며 과일, 나무를 키워냈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게도 지금은 10억 원이 훌쩍 넘는 자산을 가진 이 마을에서는 꽤 소문난 분홍이 되었지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는 여전히 장화 신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삽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단단함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 서울의 강남에서 날아온 태풍 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착하디 착한 아들 정연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름은 성소연. 정연이가 소연 양을 데려와 인사를 시킬 때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정연이에게는 너무 화려한 꽃이 아닌가 하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사돈 부부와의 상견례가 잡힌 것입니다. 아침 일찍 제 아내는 낡은 농사복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었고 저도 주름 하나 없는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일화의 손을 잡고 KTX에 오르는 내내 일화는 불안한 듯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왜 일이 떨리는지 몰라요. 그 사돈댁은 우리와 사는 물이 너무 달라서 혹시라도 우리가 흠이 될까봐. 걱정 마시오.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없고 누구에게 꿀릴 것도 없소. 우리가 흘린 땀이 이룬 결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희가 평생 믿고 살아온 성실함과 소박함이라는 가치가 저들의 화려함과 물질 앞에서는 어쩌면 무시당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정연이가 예약해 둔 식당은 서울에서도 이름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묵직한 권위감. 식당 문을 열고 정연이가 안내한 방으로 들어선 순간 일화의 얼굴과 제 얼굴은 동시에 서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성사돈 부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저희를 기다리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최고니 너희가 와서 절하라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성사돈, 그러니까 소연 양의 아버지는 번쩍이는 금장시계를 테이블 위로 턱하니 내보이며 팔짱을 끼고 있었고 사돈댁은 짙은 빨간색 명품 가방을 의자 옆이 아닌 저희 쪽을 향해 자랑하듯 세워 두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고급이었지만 품격보다는 과시를 위해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아이고, 멀리 촌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고개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돈댁은 고개를 끄덕이는 흉내만 낼 뿐 입으로는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강남에서도 이런 격식 있는 곳만 다녀서요. 오히려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서울의 분위기에 적응하실지 걱정입니다. 정연군, 여기가 어디라고 했더라?
난생 처음 와보는 동네라. 우리 소연이가 이런 데를 다 와보고 그녀는 이런 데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이런 데가 정연이가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예약한 곳이라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연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성사돈 부부의 공격적인 대화는 본물 터지듯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돈과 강남이었습니다. 성사돈 댁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제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저희가 사는 강남 S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요즘도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요. 이 근처 아파트 단지들은 조금 잠잠하다는데 저희 S아파트만 굳건합니다. 혹시 강남 쪽 부동산은 영 모르시죠? 아, 참, 시골에서는 땅값보다는 농작물 시세가 중요하시겠구나.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긴, 흙 만지고 사시는 분들이야 뭐. 저희는 주말마다 백화점 가서 명품 쇼핑 아니면 골프 치는 게 일인데, 이 시계도 이번에 새로 장만한 건데, 유럽에서 직접 공수해온 한정판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이런 시계보다는 내구성 좋은 시계가 더 필요하시려나. 바칠하실 때 차셔야 하니.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애처로운 표정으로 저희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소연 양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대화에 눈치 없이 편승하며 저희에게 쓸기를 박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 결혼 후에도 시골에 자주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연 씨에게도 미리 말했지만 시골은 공기 말곤 좋은 게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흙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요. 사실 흙 알레르기가 있어요. 농장 근처에도 못 가요. 밤만 보다가요. 솔직히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그 순간 제 아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꾹 눌러 담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화를 낸다면 저들의 품격 없는 행태에 말려들어 우리 스스로 품위를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성사돈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돈 어르신들. 저희가 모자란 점이 많아 보였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단단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모든 것들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는 황급히 상견례를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KTX 안에서 아내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천한가요? 우리가 이룬 것이 고작 흙먼지 취급받을 일인가요? 저는 묵묵히 일화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 손은 흙에서 얻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 어떤 명품 시계보다 정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거칠애와 허세로 쌓아올린 화려함이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일까요? 작은 파도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려함보다 중요한 건 삶이 단단해야지. 폭풍이 불어와도 뿌리 뽑히지 않도록. 언젠가 이 흙의 가치를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언젠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그날이 오기 전에 제 아들 정연이와 소연 양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이유를 저들은 평생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은행 잔고나 아파트 평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상견례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아들 정연이와 소연 양은 결국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골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자고 권했지만
사돈 부부는 강남의 최고급 웨딩홀을 고집했고, 저희는 그들의 성화에 떠밀려 서울에서 잔치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랑과 허세는 결혼식 내내 이어졌고, 저희 부부는 그저 구석에서 묵묵히 손님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들의 화려한 성공 전시회 같았지. 두 집안의 축복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은 거칠애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짊어질 삶의 무게인데, 저 화려함이 과연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까? 결혼 후 저희 부부의 예감은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소연이는 며느리 노릇은커녕 시댁 방문을 마치 죄를 지어 시골로 유배 온 곳 취급하듯 했습니다. 1년에 2번 명절 때나 겨우 내려올 뿐이었고, 그마저도 2박 3일이 아닌 1박 2일로 후다닥 끝내기 바빴습니다. 소연이가 시골에 올 때마다 저희 집은 온통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 흙 알레르기가 있어요. 정연 씨가 농장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왜 제 방 창문으로 흙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들어오죠? 시골은 역시 안 맞아요. 일화가 아침 일찍 정갈하게 청소하고 창문을 닫아 놓아도 소연이는 창문을 열고는 코를 막고 찡그린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일화가 며느리가 좋아하는 퓨전 스타일의 잡채와 갈비찜을 하느라 온종일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는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런 토속적인 음식 말고 퓨전 요리를 좋아해요.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입맛이 없어요. 저는 샐러드 재료로 사다 주세요. 그리고 시골 반찬은 간이 너무 세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셰프에게 주문하듯 저희에게 요구했습니다. 일화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가 새로 빵과 우유를 차려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소연이는 시댁에서조차 시종일관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난 도시가 최고야. 여기는 인터넷도 느리고 핸드폰도 가끔 안 터지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시골은 모든 게 느려서 답답해요. 정연이는 그럴 때마다 소연이에게 눈치를 주었지만 소연이는 오히려 정연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연 씨는 왜 그렇게 자기 부모님 편만 들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시골은 불편한 게 사실인데. 저는 아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웠습니다. 정연이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소연이의 과도한 소비 생활과 시댁 무시 때문에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저희는 비록 시골에 살았지만 신문과 뉴스를 매일 빠짐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늘 귀 기울였습니다. 저희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현물에 있었기에 시장 상황을 늘 주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 사는 사돈 부부에게서 수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돈 부부의 그 화려한 강남 S아파트는 전액 현금이 아니었고 대부분 대출로 사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허영심은 끝이 없어서 수시로 바꾸는 외제차와 명품 가방, 사치스러운 골프 라운딩 비용은 모두 카드비드로 돌려막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호화로운 SNS 사진을 올리며 성공적인 삶을 포장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언젠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았던 강남 아파트들은 무섭게 호가가 내려갔습니다. 하루는 정연이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네 아버지가 사업 투자했던 게 전부 다 실패했대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번 달 아파트 이자를 못 냈대요.
엄마는 명품 가방이고 시계고 그걸 팔아도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래요. 정연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쌤통이다. 그 오만함이 결국 저들의 목을 조이는구나. 저는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저희의 정직한 땀을 멸시하던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허영에 발목이 잡혔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통쾌함 뒤에는 깊은 걱정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 화려한 모래성이 무너지면 우리 정연이에게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닐까? 아들이 그 빚의 무게까지 짊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저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며느리네의 빚 갚는 데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연이에게서 온 전화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아버지 소연이네 부모님, 결국 강남 아파트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은행에서 이미 통보가 왔고 빚쟁이들이 집 현관 앞을 점령하고 매일같이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엄마 사돈댁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지금 찜질방에서 지내고 계시고요. 정연이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문 앞에 붉은 글씨로 사기꾼이라고 써놓았대요. 협박도 하고요. 아버지, 소연이도 충격받아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당장 갈 곳이 없대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어쩌면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인과응보야. 저는 차갑게 말했지만 제 심장은 복잡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이 통쾌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밤새 말없이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저희를 그토록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 저희 시골집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저는 담배를 태우며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되 제가 정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그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이에게 성사돈 부부에게 연락하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이 시골집이 된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강남 S아파트 현관에 붉은 낙하로 사기꾼이라 써놓았다는 정연이의 전화를 받고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인과응보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지만 속은 몹시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에 대한 묘한 통쾌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의 정직한 땀을 흙먼지 취급하고 저희 부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드디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인간적인 복수심을 충족시켜주는 듯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만 믿고 살더니 결국 그 껍데기가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그 통쾌함 뒤에는 매 순간 아들에 대한 걱정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연이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그 애가 소연이와 성사돈 부부의 빚까지 끌어안고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소연이마저도 명품에 익숙해진 허영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정연이의 삶마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봤습니다. 여보, 정연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소연이네 부모님을 우리가 모른 척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지. 하지만 그들을 그냥 거저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이 시골 땅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정연이를 통해 사돈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이 나 스스로 멸시했던 시골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과수원에 물을 주고 막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채 벗기도 전에 정연이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사돈의 긴 문자였습니다. 문자는 눈물과 변명, 그리고 구차한 애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처절한 비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딸 부부에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채권자들이 제 명의의 모든 것을 압류했습니다. 지금은 찜질방으로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염치 없지만 아주 잠시만이라도 머물게 해 주십시오. 단 한 달만이라도, 정말 아주 잠깐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읽는 제 입가에는 쓴웃음이 걸렸습니다. 한 달? 그들이 저희 시골을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침묵 끝에 정연이를 통하지 않고 사돈에게 직접 짧고 날카로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남이 그렇게 좋고 서울에 좋은 호텔도 많을 텐데 뭐하러 저희가 사는 이 냄새나는 시골까지 내려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여전히 흙과 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불편하실 텐데요. 제 문자에 성사돈은 부끄러운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연이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소연이 부모님 지금 저희 집으로 가고 계시대요. 염치 없다고 했지만 정말 갈 곳이 없으시대요. 도저히 서울에서 살 수가 없다고 소연이에게 우셨대요. 아버지, 제발 제 체면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정연이의 간절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오만한 사돈 부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연이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 고리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저희 집 마당으로 낡은 택시 한 대가 먼지를 풀풀 날리며 들어섰습니다. 택시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성사돈 부부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처참했습니다. 성사돈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사돈댁은 짙은 빨간색 명품 가방을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이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흙바닥에 주저앉아 콜록거렸습니다. 사돈댁은 마당에 있는 흙을 보더니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 흙먼지 좀 봐요. 내 옷에 다 묻잖아. 소연아, 네 아버지 흙먼지 알레르기 있는 거 알잖아. 그들의 반응은 저희의 예상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오만했고 여전히 저희 시골을 멸시했습니다. 그 순간 사돈 부부는 고개를 들고 저희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성사돈 부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농장 한쪽에 세워진 허름한 농막이나 낡은 판잣집쯤으로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그들이 멸시했던 흙 위에서 굳건히 뿌리내린 2층짜리 멀끔한 주택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10억대 자산을 이룬 후 3년 전 서울의 유명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지은 모던하고 깔끔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외벽은 최고급 견고한 회색 시멘트로 단단하게 마감되어 있었고 폭이 4m가 넘는 넓은 통유리 창이 정면을 압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일화가 정갈하게 가꾼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집 입구에는 소나무 분재가 기품 있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따뜻한 색깔의 마당 조명은 이 집을 마치 서울 외곽의 고급 타운하우스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촌이라 무시했던 집이
사실은 그들이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며 겨우 유지하려 했던 아파트보다 훨씬 여유롭고 높은 가치를 지닌 진짜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돈 부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돈댁이 쥐고 있던 명품 가방이 힘없이 흙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녀는 그 가방을 줍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집에서 살고 계셨단 말이야? 사돈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시골집이라고? 새로 지은 펜션이 아니고요? 말도 안 돼. 우리가 큰 소리치고 멸시했던 집이 이런 집이었다니. 그들의 허세와 오만함은 이 단단한 시골집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강남에서 대출과 빚으로 쌓아올린 허울 좋은 성이 무너지는 순간 저희의 정직한 땀으로 세워진 이 집의 품격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앞에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공기 외엔 좋은 게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들을 마당으로 안내하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집을 지을 때도 튼튼하게 기초를 다지는 데만 석 달을 썼습니다. 거칠애보다는 단단함에 투자했지요. 겉만 번지르르한 아파트와는 달리 이 집은 빚이 없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명품 가방을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그 가방과 시계는 당신들의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과 이 과수원은 저희 부부의 삶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이 흙 위에서 저희는 당신들보다 훨씬 여유롭고 단단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깔끔한 집을 보고는 하염없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희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절망적인 후회와 고통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시골에서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주저앉아 있는 사돈 부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자, 이제 그 짐짝들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편히 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골집에서의 생활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그들을 저희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이 머물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안락한 생활을 잃은 그들에게 이 시골의 단단한 규율을 가르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사돈 부부는 제가 마련해준 작은 방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멸시했던 농장 인부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피피한 흙냄새와 땀냄새가 배어있는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마스터 베드룸에서 최고급 에어컨 바람 아래 잠들던 그들에게는 지옥의 아궁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돈 어른. 그래도 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방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사돈댁이 명품 가방을 부여잡은 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짐짓 무표정하게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단호한 쇄심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돈께서는 강남에서 이름을 날리셨을지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일하지 않는 손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강남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 방이 마음에 안 든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서울 찜질방으로 돌아가십시오. 제 단호한 말에 성사돈 부부는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처지였고 지금 이 시골집을 떠난다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꺾였고 이제 그들의 눈에는 절망적인 굴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방에서는 밤새 낮은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아직 동이 트기도 전 과수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가 사돈 부부를 깨웠습니다.
저는 이미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눈을 비비며 나왔지만 그들의 옷차림은 여전히 구겨진 서울 복장이었습니다. 사돈 댁은 전날 밤에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직도 그 옷을 입고 계십니까? 저는 그들의 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는 마당 구석에 쌓아놓았던 낡은 작업복과 고무장화를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새 유니폼입니다. 이걸 입지 않으면 밥도 없습니다. 당장 갈아입고 나오십시오. 오늘은 거름주기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사돈 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걸음이요? 그 똥냄새 나는 동물의 똥을 만지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흙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름 냄새를 맡으면 호흡 곤란이 올지도 몰라요.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돈 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그 흙과 거름이 당신의 사위가 다니는 회사의 원천이 되었고, 당신이 살았던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오래도록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힘입니다. 이 냄새가 불편하다면 평생 찜질방에서 주무셔야 할 겁니다. 마지못해 성사돈 부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돈 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더니 절망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했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 대신 군데군데 해진 낡은 작업복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혹독했습니다. 인부들이 옮기다 남긴 퇴비 포대를 과수원 가장 깊은 곳까지 지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퇴비 포대는 20kg이 훌쩍 넘었고 사돈 부부는 포대를 드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사돈이 끙끙거리며 포대를 겨우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렸지만 이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돈 댁은 퇴비 포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앞에서 무심하게 제 낡은 작업 장갑을 벗어 그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못하겠으면 밥도 먹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들의 식사는 스스로 땀 흘려 번 것만 허락될 것입니다. 저는 성사돈 부부에게 퇴비 운반 대신 허리를 펴지 않고 잡초를 뽑는 일을 시켰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당 정해진 구역의 잡초를 모두 뽑아야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땡볕이 과수원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돈 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녀는 명품 핸드백에서 꺼낸 작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손수건은 흙과 땀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흙에 묻혀 까맣게 변했고 손톱 아래에는 흙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마치 흙 속에 갇힌 귀부인처럼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푸짐한 채소 반찬, 그리고 보리밥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사돈 댁은 찡그린 얼굴로 숟가락을 집어 들었지만 밥 한 술을 뜨자마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일도 못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선택하십시오. 결국 사돈 댁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밥 한 숟갈을 뜨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부 숙소의 공동 화장실을 점검하다가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흙과 먼지가 가득한 구석진 선반 위에 작은 명품 화장품 파우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수백만 원짜리 고급 재생 크림과 고가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우치를 들고 사돈 부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피곤에 지쳐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파우치를 사돈 댁의 얼굴 앞에 내밀자 그녀는 창백해졌습니다.
낡은 농사복을 입고 흘기를 하면서도 수백만 원짜리 크림으로 손을 보듬고 고가 향수를 뿌려 이 시골 냄새를 지우려 하셨습니까? 사돈은 아직 강남의 허영이라는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재생 크림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댁의 얼굴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크림이 흙 알레르기도 낫게 해주고 이 시골에서 땀 흘린 고통도 낫게 해준다면 지금 사용하십시오. 저는 크림을 사돈댁의 손에 쥐어주고는 그녀의 손을 억지로 펼쳤습니다. 사돈댁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흙과 함께 물집이 잡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신의 이 고통스러운 손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손이 당신을 강남에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크림통을 빼서 들고 방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낡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골에서는 거칠에 대신 노동이 당신을 재생시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손으로 밭에서 뽑은 잡초를 모두 모아 제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야 합니다. 일과 벌을 동시에 짊어지십시오. 사돈댁은 이 혹독한 훈련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엎드려 울부짖었고 사돈은 그저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을 나오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통곡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이 시골의 단단한 규율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정연이의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한 저의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시작된 것이라 믿었습니다. 성사돈 부부가 저희 집 인부 숙소에 머문 지 정확히 3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었지만 사실 그들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허영과 껍데기로 이루어진 모래성이었기에 이 시골의 단단한 흙 위에서 버티는 것은 그들에게는 영혼의 고문과 같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버텨냈습니다. 아니,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빚쟁이의 추적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길바닥으로 나앉는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돈댁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명품 크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이 박혔고 손톱은 흙먼지로 거칠게 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이전의 병약하고 히스테리컬한 표정 대신 단단한 의지가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깨웠습니다. 거름 주기, 잡초 뽑기, 배수로 정비, 사과 봉지 씌우기 등 농장의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들만 골라서 시켰습니다. 성사돈 댁은 이제 더 이상 된장찌개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땀을 흘린 후 마시는 구수한 숭늉과 일화가 끓여주는 얼큰한 시골 된장찌개를 가장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녀는 밥상 앞에서 브런치나 샐러드 같은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노동의 고통이 그녀의 허염을 깨끗이 씻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도 끝까지 단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그들의 안위가 아니라 저희 아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시골의 품격을 깨달아야만 아들 내외에게 다시는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성사돈 부부가 30일째를 맞이하던 날, 과수원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초가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강력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기상 속보가 떴습니다. 이미 수확이 임박한 사과나무들이 쓰러지면
저희 부부가 평생 일궈온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수원 전체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사과나무 지지대를 보강하고 덜 익은 사과라도 수확하여 창고로 옮겨야 했습니다. 인부들은 필사적으로 일했지만 작업량은 태풍이 접근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돈이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강남 시절의 날카로운 사업가 기질이 번뜩였습니다. 사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힘만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물류 문제입니다. 사돈은 지난 30일 동안 어깨너머로 배운 농장 창고의 재고와 운반 경로, 인력 배치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낡은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순식간에 창고 재고 관리표와 인력별 효율적인 동선을 그려냈습니다. 사과 봉지 씌우는 것은 중단하고 지금은 가장 취약한 구역의 지지대, 보강과 수확에 집중해야 합니다. 덜 익었더라도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품종부터 솎아내야 합니다. 이걸 창고로 옮겨서 포장재 대신 헌담유로 덮어 습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그의 말은 놀라웠습니다. 비드로 무너진 사업가였지만 수십 년간 대기업에서 쌓아온 그의 머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회기를 하면서도 이 시골 농장의 모든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다시 리더십을 맡긴다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지금은 태풍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노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번엔 이 흙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사돈의 지휘 아래 농장 인력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인부들을 독려했고 심지어 가장 위험한 나무 위에 올라가 지지대를 묶는 작업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태풍이 곧 상륙한다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수확한 사과 박스를 창고로 옮겨야 하는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때 사돈댁이 흙투성이인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창고 일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녀가 지정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임시로 수확된 사과를 운송 중 상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종이로 감싸는 일이었습니다. 창고에 있는 종이 포장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사과들은 저희가 땀 흘려 지킨 결실이니까 제가 제 손으로 가장 소중하게 다루겠습니다. 놀랍게도 사돈댁의 손놀림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과거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구매할 때마다 포장재의 미세한 구김까지도 신경 썼던 그 섬세함과 집착이 이제는 이 사과라는 결실을 포장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과 하나하나를 다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과가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저는 그동안 돈을 포장했고 껍데기를 포장했지만 지금은 진정한 삶의 결실을 포장하고 있네요. 그녀는 자신의 흙 묻은 손으로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물집이 잡힌 손으로 사과를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흑사 자신의 깨진 허영심을 감싸 안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창고 문이 굳게 닫히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푸른 하늘이 과수원 위로 펼쳐졌습니다. 다행히도 성사돈의 기민한 대처 덕분에 농장의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저는 성사돈 부부에게 작업복을 벗고 일화가 준비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희 집 본 채
즉 그들이 처음 보고 경악했던 모던한 2층 주택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인부들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두 분만 드십시오. 식탁에는 일화가 정성껏 차린 상이 놓였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닌 수육과 잡채, 그리고 저희 과수원에서 딴 사과로 만든 샐러드가 조화롭게 놓인 시골식 한정식이었습니다. 성사돈 부부는 어색함과 긴장 속에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와 일화는 그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그들을 더 이상 인부나 도망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접하며 불렀습니다. 30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사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돈께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오만함이 저희 자신을 무너뜨렸고 사돈 어른들께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드렸습니다. 성사돈 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저희가 그토록 멸시했던 이 흙과 이 냄새가 저희를 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남에서는 껍데기를 포장하느라 바빴는데 여기서 땀 흘리며 진짜 삶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두꺼운 현금 다발과 은행 발행수표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집착했던 물질이었습니다. 성사돈 부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사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사돈댁은 놀랍게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당신들이 저희에게 진 빚이 아닙니다. 이 수표는 저희 아들 정연이가 결혼할 때 소연이 명의로 된 그 집의 대출 잔금입니다. 정연이가 당신들의 빚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제 살아있는 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입니다. 저는 현금 다발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현금은 지난 30일간 두 분이 흘린 땀의 정당한 노동 대가입니다. 사과 봉지 씌우기와 창고 관리의 일당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의 순수한 노동으로 번 돈입니다. 성사돈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현금이 아닌 그 노동의 대가가 담긴 종이 무게에 압도된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품속에서 작은 선물을 꺼내 사돈댁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명품도 고가의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장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품질의 농사용 장갑입니다. 제가 건넨 장갑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땀이 차지 않고 굳은 살을 보호하는 기능성 장갑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손톱을 잃었고 피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가로 강남에서 찾을 수 없는 귀함을 얻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갑을 끼고 이제 두 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만 명심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 일화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일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시골은 당신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멸시한 것은 정직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저희 시골의 품격을, 즉 정직하고 단단한 삶의 기초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두 분을 저희 아들의 부모로, 진정한 사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에 성사돈 부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사돈댁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황급히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무릎은 흙에만 꿇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성사돈댁은 일화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결국
허영과 비대 무너졌던 강남의 품격은 흙과 땀으로 세워진 시골의 단단한 품격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윤도 씨의 혹독한 훈련은 복수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사돈 부부에게 삶의 기초를 다시 다지게 해준 가장 강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돈 가문은 비로소 진정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과나무처럼 거친 풍파를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단단하고 값진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성사돈 부부는 그날 이후 저희 집을 떠났지만 흙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빚쟁이의 그림자나 허영이 아닌 정직한 노동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